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 임신했을 때 서운했던 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셨을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전했다가 봉변을 당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오해도 풀렸으니 옛일은 잊고 전처럼 지내자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평생 가슴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겪은 서러움 때문에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마음을 헤아려준 덕에 저희 아이 100일 때도 시댁엔 연락을 안 드렸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모나게 살 거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속에 미움을 품고 겉으로 웃을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국민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가 23세 결혼을 하셨어요. 아빠가 군에서 제대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기라서 원룸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느냐 주변에서 결혼을 말렸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은 확고했어요. 어차피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거라면 혼자 힘으로 아등거리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낫다고 말이죠. 물론 당시에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거였는지 섣부른 행동이었는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밀려드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싸워나가기에 바빴지만 몇 년이 지나자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월세 원룸을 벗어나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를 낳으셨거든요. 철없을 때 시작한 결혼이라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남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부모님은 그동안 하려던 일을 정리하고 도시락 가게를 차리셨어요. 두 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엔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자적인 도시락집을 만들 생각이었지만 그러기엔 경험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해서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직 사회적으로 도시락집이 그리 성행하지 않던 시기라서 안전하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 거죠. 다들 아는 브랜드인 한솥도시락집으로요. 부부가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의 도시락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난을 잘 치는 아빠는 잘 웃고 잘 삐지고 잘 우는 엄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골려주곤 했어요. 짓궂은 초등학생 아이처럼 말이죠. 나였다면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버럭 냈을 텐데 엄마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뭐가 즐거운지 깔깔대고 웃곤 하셨어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했으면 화가 날 일인데도 이상하게 네 아빠가 하면 그게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재밌다란 말이지. 이런 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건가? 암튼 난 네 아빠랑 같이 일하는 게 참 좋았어. 아빠의 장난기가 나이가 들어도 잦아지지 않았던 건 바로 엄마의 무한한 남편 사랑과 긍정적인 사고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내를 골려먹는 걸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아빠였지만 그 내면엔 순정남이 들어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분이셨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이발료를 아낀다고 집에서 아빠 머리카락을 잘라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참 누가 봐도 쥐가 파먹은 것 같은 꼴이었거든요. 어린 제 눈에 봐도 아빠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도 아빠는 엄마한테 엄지까지 치켜 세우고 칭찬을 하셨어요. 야, 당신 이러다가 미용실 차리는 거 아니야? 완전 가위손이 따로 없잖아. 어때? 머리 이렇게 하니까 나 더 잘생겨 보이지 않아? 야, 인생 역작이다. 자기야, 고마워. 도대체 어디가 멋지고 뭐가 인생 역작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한동안 그 머리로 지내셨어요. 보다 못한 단골 손님이 저희 엄마한테 제발 남편 머리 좀 어떻게 하라고 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아빠를 이끌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게 될 때까지요. 사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잘난 형제들 틈에서 못난이 취급을 받고 자랐거든요. 저희 외삼촌과 이모는 각각 S대, Y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유독 형제들 사이에서 기가 눌려 자랐던가 봐요. 집에서는 늘 모질이 취급을 받았던 엄마한테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아빠는 세상 유일한 내 편이고 무엇보다 든든한 바람막이였어요. 비록 툭하면 골리고 눈물을 뺄 정도로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자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바람막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겨울, 그렇게 끔찍이도 엄마를 생각하던 아빠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미 꽤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도 하고 대장암은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아빠도 엄마도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힘겨운 투병 생활에 아빠는 점점 힘을 잃어가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에 힘을 주고 아빠를 혼내셨어요. 야, 최민호, 너 나랑 우리 자영이만 두고 죽을 생각이야? 어림도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놔둘 거거든. 우리 모녀만 두고 편히 관 속에 들어갈 생각일랑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끝까지 괴롭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약을 쓰든 독을 쓰든 이겨내. 아빠 앞에서는 강한 척하면서도 엄마는 병실을 나와 가게를 향하는 길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직은 아빠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세상 유일한 내 편이자 친구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목숨은 인간의 의지로만은 붙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빠는 암 판정을 받고 2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엄마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아빠 암투병에 들어간 수술비며 병원비를 갚아야 했으니까요. 아빠와 함께 운영하시던 도시락집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 혼자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여자 혼자 운영하기에 벅찬 가게였지만 아빠 병원비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사람을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엄마를 도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요. 누가 너 보고 가게 일 도와달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해. 남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는데 네 스스로라도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서 집에 가. 싫어. 엄마도 알잖아. 어차피 난 공부로 안 되는 거. 그럴 바엔 엄마 옆에서 도시락 싸는 일 도울래. 글쎄 네 도움 필요 없대도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얼른 들어가.
엄마는 끈덕지게 달려드는 저를 밀쳐내며 피곤에 찌든 얼굴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셨어요. 주문 전화 받으랴, 주방에서 음식 만들랴, 홀 손님 맞으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도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저는 기어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난 할 거야. 여기서 일 못하게 하면 다른 가게에 가서라도 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일하게 해줘. 어차피 혼자 집에 돌아갈 생각도 없으니까.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집에서 편하게 있어? 난 그렇게 못하니까 싫어도 엄마가 참아. 그리고는 밀려드는 주문지를 확인하곤 포장 용기에 밥을 퍼 담았어요. 밥을 뜨면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한테 서운해 입을 삐죽거렸더니 엄마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말없이 주방 튀김기 앞에 서서 치킨이랑 돈가스를 튀겨댔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죠. 한 사람이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하던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니 훨씬 일의 능률도 오르고 속도도 빨라져서 밀려있던 주문도 금세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도와 가게 일을 해보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손님을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끝도 없이 트집을 잡는 손님도 있고 평소와 똑같이 저울에 용량을 달아서 만든 튀김인데도 양이 줄었다고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거든요. 거기다 한창 바쁜 식사 시간대에 전화로 주문해서는 도시락 하나 주문하며 온갖 걸 요구하고 배달해달라는 사람, 메뉴에도 없는 구성을 요구하는 사람까지 정말 유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며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생각을 하니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진상 손님보다 더 괴로운 게 있더라고요. 바로 손님이 없는 거였죠. 장사 준비를 다 끝내놓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이 안 오지 뭐예요. 벽에 걸린 시계의 분침이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고 저녁 시간이 되자 심장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게를 닫을 시간이 되었고 결국 그날 장사는 공을 치고 말았어요. 주말이라 아침부터 엄마를 따라 가게로 나왔던 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비참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사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대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도 있잖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비가 오면 비도 맞고 해가 뜨면 햇살도 맞는 게 인생이니까. 엄마는 마치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 낯설더라고요.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파르르 화를 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는 그런 엄마가 귀엽다고 하셨지만요. 그랬던 엄마가 이렇게 변했구나 생각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찌릿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엄마 외모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만 해도 엄마 얼굴에선 늘 빛이 났었는데 지금은 삶에 찌든 사람처럼 빛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아빠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동반자였던 엄마의 인생까지 무너지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엄마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는 걸로 하겠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든 엄마 가게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후발주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게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뭘 어떻게 바꿔야 매출이 늘어날까 고심하던 끝에 고등학교 졸업여행으로 갔던 일본에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도시락 문화가 발달해 있었는데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조차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도시락과 비교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맛도 좋고 구성도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 구미에 가장 맞았던 건 바로 오니기리였어요. 초등학생이 사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한데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한 개로는 양이 안 차지만 토핑을 다양하게 해서 판매한다면 경쟁력이 있겠다 싶었죠.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과감하게 독자적인 삼각김밥집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엄마한테 제 생각을 말했어요. 글쎄, 그게 되겠니? 우리나라 편의점에도 삼각김밥이 있긴 하지만 그게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컵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모를까. 근데 자영아, 그게 장사가 되겠니?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지금처럼 장사해봤자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잖아. 뭐든 시도해서 개미지옥 같은 이 생활 벗어나고 싶어.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답을 주셨죠. 그래, 해보자.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고 이대로 가게 운영하다가는 몇 년 안 돼서 보증금까지 다 털어먹힐 게 뻔한데 뭘 망설이겠어. 삼각김밥집 하다가 가게 망하면 그땐 파출을 뛰든 마트에서 일을 하든 뭐든 하고 살면 되지. 하자. 네 아빠가 살아있었어도 해보자고 했을 거야. 그렇게 엄마와 저는 도시락집을 폐업하고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에 나섰어요. 삼각김밥에 맞는 김을 찾아내고 거기에 알맞는 토핑을 개발하기까지 꼬박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 가게 리모델링도 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들어가는 꽃 같았던 엄마 얼굴에 생기가 오르고 열정이 솟아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시작한 무모한 도전은 가게 오픈과 함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삼각김밥 전문점이라는 생소한 가게였지만 일단 가격도 도시락에 비해 저렴하고 누구나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접근도는 높은 분야였죠. 삼각김밥 속에 재료를 넣는 방식에서 탈피해 삼각김밥 위에 토핑을 올려 보다 더 맛깔스럽게 보이도록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도 꽤 좋더라고요. 처음 오픈을 하고 며칠간은 가게 쇼윈도에 진열한 제품을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 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가격이 가게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해낸 거예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은 호기심에 하나씩 사가기도 하고 식사 대용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은 1인당 2개 정도를 구입해갔어요. 그래봐야 하루 판매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오픈을 하고 한 달가량은 적자 신세였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학교나 회사 등에서 도시락 또는 간식 대용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모 연예인의 팬들이 저희 가게 삼각김밥을 조공용 도시락으로 보내면서 대량 주문이 이어지게 되었죠. 오픈 3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서자 해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제품 개발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인물은 언제고 썩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기존 메뉴와 더불어 시즌 한정판을 만들어 판매했고 그게 제대로 먹히더라고요. 그 시즌에만 판매하는 희소성이 높은 제품이라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한 1년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판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고 빼야 할 품목과 더 첨가해야 할 품목이 뭐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도시락집을 할 때는 매일 똑같은 메뉴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흥분이 되더라고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엄마와 저는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지내야 했지만 손님이 없어서 넋놓고 가게에 앉아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대량 주문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가게는 그리 바쁘지 않아서 주변 상인들 중에는 그렇게 장사해서 돈을 벌겠냐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가격도 이렇게 저렴한데 손님 수가 이 정도면 이거 어디 남는 거나 있겠어? 차영아, 너 이러다가 이 엄마 가게 말아먹는 거 아니니? 아줌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지금이라도 예전 도시락집으로 다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그 브랜드 아니어도 요즘엔 도시락 프랜차이즈가 많잖아. 아줌마, 저희 장사 잘 돼요. 매출도 도시락집 할 때보다 훨씬 늘었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주변에 홍보나 잘해주세요. 아주머니는 제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걱정스런 표정을 지우지 못했어요. 장부를 까보일 수도 없고 답답하더군요. 장사는 노력과 더불어 운도 따르기 마련이라고 1인 가정이 늘기 시작하면서 가게 매출은 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혼자 사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중에는 미래의 제 남편이 될 사람도 있었고요. 남편은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살아서 그런가 퇴근길에 자주 들러 저녁밥 대용으로 삼각김밥을 사가곤 했어요. 어찌나 취향이 대쪽 같은지 매번 똑같은 제품만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신메뉴를 추천했더니 그때부터는 그 신메뉴만 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뭐 아니면 도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질리지도 않나? 어떻게 매번 같은 것만 주구장창 사가지? 제 눈에는 참 신기했는데 엄마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나 봐요. 저 사람 말이야, 네 아빠랑 닮지 않았니? 생김새 말고 하는 행동 말이야. 네 아빠가 꼭 저랬거든. 뭐든 하나밖에 몰라. 과자도 한 가지 종류만 먹고 우유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이는 사람 같았다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저희 아빠랑 닮은 구석이 참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매일 같은 시간 저희 가게를 찾아와 같은 메뉴를 사가는 이 남자한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늘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있지만 가만 보면 옷도 매번 비슷한 디자인이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한결같은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든 지 2년쯤 됐을 무렵 처음으로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스타일에 놀라기도 했지만 바뀐 모습이 꽤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오늘은 스타일이 많이 다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자 남편은 수줍게 웃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요. 제가 올해 짝사랑해온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이상하던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남자를 좋아했던 것도 아닌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왠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프로포즈 하러 가시려면 바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고는 남자를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몇 초 정도 눈이 마주친 상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팍 치더니 속삭이듯 그러시는 거예요. 으이구, 눈치 좀 챙겨. 이 남자가 지금 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잖아. 아,
그제야 남자가 짝사랑해온 상대가 나였음을 알게 된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등 떠미는 바람에 남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가게 된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애꿎은 커피만 홀짝 댔어요. 그러자 남자는 사실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그 마음을 저희 엄마한테 들킨 지는 꽤 됐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렇게 꾸미고 온 것도 저희 엄마한테 제 취향에 대해 조언을 듣고 바꾼 거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저희 엄마랑 한통속이었다는 얘기였어요. 그제야 엄마가 유독 저한테 이 남자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이 만든 올가미에 사로잡힌 기분이 들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이 없진 않아서 사귀자는 남자의 말에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생애 첫 연애는 1년 뒤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남편을 따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집 규모를 보고는 이 결혼을 물 건너 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살더라고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았죠. 일단 집 규모가 우리 집과는 너무 달랐고 사는 동네 수준도 너무 달랐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집 분위기에 현관에 들어서던 순간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했어요. TV나 영화를 제외하곤 대저택에서 가사 도우미를 쓰며 사는 집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당장이라도 물잔에든 물을 뿌리거나 봉투를 던지며 이 결혼은 반대라고 할 것 같았던 시부모님이 의외로 쉽게 결혼 허락을 하셨거든요. 아직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이러시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특하네.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도시락집에서 일을 했다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속이 깊고 착할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달리 참하고 생각도 바른 사람이구만. 그래, 결혼은 언제가 좋을까? 기왕이면 오래 넘기기 전에 하는 게 좋겠는데 말이야. 첫 만남 자리에서 결혼 날짜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결혼을 시키실 생각인 것 같았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일반적인 수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이 이상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나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이런 의구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도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상진 씨, 정말 우리 결혼하는 거야? 솔직히 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아니, 왜 나를 며느리로 들이시지? 혹시 자기 부모님이 우리 집 사정을 잘못 아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도시락집이 아니라 도시락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걸로 잘못 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은 껄껄대고 웃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하자. 아, 따로 혼수 준비할 필요 없어. 오피스텔에 어지간한 건 다 있으니까. 남편과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해서 따로 신혼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제가 알던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아닌 독립된 방에 꽤나 큰 거실까지 있는 집이라서 일반 아파트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집이었어요. 집안엔 이미 침대부터 가전제품,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고가의 제품으로 풀세팅이 돼 있어서 제가 혼수를 마련할 필요조차 없었죠. 그런데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이모는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신혼집을 오피스텔로 해줬다고? 세상에, 있는 돈들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맞네. 얘 차영아, 너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 알기나 하니? 그런 집에서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해줬다는 건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라 마찬가지야. 하긴
애초에 네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가는 것도 웃기긴 하지. 네가 학벌이 있니? 집에 돈이 있기라니. 도대체 그 남자는 어떻게 구워 삶은 거니? 그 비결이나 들어보자. 아니, 그렇잖아. 명문대 나온 내 딸도 고작 회사원이랑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준재벌집에 시집을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너 혹시 혼전 임신이라도 한 거야? 애로 그 남자 발목 잡은 거냐고. 이모는 마치 죄인 추궁하듯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소리를 빽 질렀죠. 이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뭐? 애로 남자 발목을 잡아? 그건 언니 네가 형부 꼬실 때 한 짓이잖아. 부잣집 아들이라고 몸 던져서 결혼한 건 너 아니냐고. 그랬다가 형부집이 쫄딱 망한 거 알고 애를 지우니만이 울고 짰던 거 나 똑똑히 기억해. 지가 그렇게 사니까 멀쩡한 내 딸까지 그런 줄 아는 모양인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그랬어. 어디 내 딸을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이랑 동급으로 봐. 기도 안 차네 정말. 우리 자영이는 그 집 아들이 2년이나 목매달고 따라다녀서 결혼하는 거야. 그 집에서도 내 딸 데려가라고 어머니 자리가 직접 나 찾아와서 결혼 서두르자고 한 거라고.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당장 알았으면 내 집에서 사라져. 엄마는 이모 등을 문 밖으로 떠밀고는 현관문을 걸어 잠궜어요. 엄마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MSG가 섞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신데렐라 스토리 같았던 제 결혼식은 주위의 시기와 부러움 속에서 잘 진행되었고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테스터로 집에서 임신 확인을 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보니 임신 7주차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때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영상통화로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말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예정보다 출장이 길어지는 바람에 통화상으로 전달하게 되었죠. 남편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춤까지 춰댔을 정도로요.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웃고 환호를 지르던 남편이 순간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는 일단 말하지 마. 내가 가서 같이 말씀드리게.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사연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우리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다면서 명품관에서 사온 가방을 선물로 주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하는 백이라서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어머, 사부인께서 임신 선물을 사오신 모양이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알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간단한 인사도 없이 쌩하니 가게를 나가버리셨어요. 엄마도 저도 당황해서 왜 저러시나 의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직 출근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침대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하다 혹시 남편이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나 싶어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순간 현관문 틈으로 손이 확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낚아채지 뭐예요.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와선 바닥에 저를 내던졌어요. 이 년이 아주 여우 같은 년이었네. 뭐? 임신을 해? 거지 같은 집구석 출신이라 하고 다니는 꼴도 가관이구나. 어디 감히 몸을 함부로 내돌리고 다녀?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 것이지.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농락해? 어디 뚫린 입으로 짓거려봐. 그 애 애비가 누군지 말하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애냐뇨? 당연히 상진 씨 아이죠. 뭐? 이게 끝까지 날 속이려 들어? 야, 이년아. 너 지금 그 말 실수하는 거야. 왠지 알아? 내 아들은 고자니까. 너 무정자증이라고 들어는 봤니? 내 아들이 바로 무정자증이라고. 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하니? 네가 동정녀 마리아라도 돼? 씨도 없이 임신을 하게? 긴 말 않는다. 당장 너 이 집에서 나가. 상진이 오면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입 쳐닫고 죽은 듯이 기다려. 알았어? 박 기사, 얘 당장 짐 싸서 지네 친정으로 보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기사를 시켜 제 짐을 싸게 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친정으로 쫓겨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그런 건지 통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한 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가게까지 달려가 저희 엄마한테 쌍욕을 퍼붓고 가게 집기를 다 때려 부쉈더라고요. 그 바람에 오픈하고 얼마 안 된 시간이었지만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봉변을 당하고 집으로 온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와 있는 저를 보고는 한숨을 삼키셨어요. 그리고는 괜찮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죠.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나는 알아.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자는 거야. 알았지? 엄마, 나 정말 외도한 적 없어. 뱃속에 이 아이 상진 씨 아이 맞다고. 알아. 내가 네 엄마인데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니? 오해는 곧 풀릴 테니까 일단 아무 걱정 말고 누워. 너도 너지만 뱃속에 아기 생각을 해야지. 엄마 말대로 아기 걱정이 돼서 저는 제 방 침대에 몸을 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아까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더니 여전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말만 듣고 남편도 나를 의심하는 건가 싶어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몇 시쯤 됐을까요? 밖에서 요란하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닐까 잔뜩 겁을 집어먹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제 방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대로 저를 끌어안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리고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죠. 남편은 대학에 들어가던 시점부터 맞선 시장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재력도 재력이지만 제 남편이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딸 가진 집에서 꽤나 탐을 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몇 번 선자리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 만난 여자들을 보고 한 가지 확신이 섰다는 거예요. 애정도 없고 사랑은 더더욱 없는 이런 여자들과 살 바엔 차라리 독신으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자기 집 건강을 살펴주는 주치의한테 찾아가 부탁을 했다더군요. 자기 부모한테 자기를 무정자증인 걸로 해달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 남편을 조카처럼 예뻐하셨던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주었고 그때부터는 정략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대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결심했던 남편이었지만 저희 가게를 드나들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를 부모님께 소개를 한 거였죠. 무정자증으로 결혼도 안 하고 살겠다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제 처지를 알면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들을 총각 귀신을 만드느니 마음에 차지 않는 애라도 며느리로 들이는 게 낫겠다 싶으셨던 거였죠. 그러다 제 임신 사실을 듣고는
그렇게 광분하셨던 거예요.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화를 낸 사정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한테 한 짓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며칠 뒤 남편과 저는 시댁에 찾아가 한동안 감추고 있던 남편의 거짓말을 털어놓았고 시어머니는 그 얘기에 뒷목을 잡으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짓을 알고 있는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2번은 안 참을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아버님한테 사과드렸으니 제 아내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제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얼마 뒤 저를 찾아와 그러셨거든요. 출산을 하거든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를 아직도 의심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앞으로 시댁과 절연을 선언했고 이듬해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치를 때도 시댁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님이 금일봉과 유아용품을 보내셨지만 그대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날 밤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우리 사는데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아이한테 할아버지 노릇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아버님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저도 아버님까지 밀쳐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상황이 좀 다르죠. 제가 당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과는 여전히 절연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의심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사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감옥의 문을 열어드릴 생각은 없답니다. 먼 훗날 지금의 상처가 조금 아문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